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선고 4월 초중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국 4월로 넘어가는 모양새죠? 네, 4월이 되는 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를 지정을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4월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어제 일반 사건 선고를 한 40건 넘게 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또 평의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검토는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선고기일을 아직 확정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럼 또 언제 하느냐, 이게 예측만 가능한 상황인데 네. 그래도 범위는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는 일정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4월 18일 데드라인. 이 얘기는 이제 기존에도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4월 18일이 무슨 날이냐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빠지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8인 체제인데 6인 체제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퇴임 전에는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4월 18일을 데드라인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월 2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산시 교육감 기초자치장 5곳 포함해가지고 23곳에서 재보궐선거 치러지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네. 예. 이 탄핵 심판 선고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네. 그래서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 이전에는 내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범위가 4월 3일부터 18일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범위가 좀 넓기는 합니다. 아예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뭐 설도 돌아요, 기자들 그런 사이에?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결론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아예 이제 그냥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어허. 근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좀 추측들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오는 얘기들 중에 5대 3 정도로 이제 기각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이걸 좀 설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궁금한데 지금 일단 재판관들 직접 취재는 안 되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뭐 현직 판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 판사도 물론 이제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예, 그래도 예. 이제 저 법조계 인물이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좀 물어봤는데 일단 하는 얘기는 만약에 뭐 5대 3 이런 식으로 돼서 진보 성향 재판관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영배 소장 대행 이런 인물들이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판관 8명이 있는데 이 네. 재판관들은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명권자도 다르고 소장이라고 해서 뭐 리더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영향을 주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5대 3으로 이미 결론이 났는데 네. 이걸 자꾸 지연시킨다라고 하면은 재판관들이 이견 제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자기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의견 제시를 못한 재판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저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직 편결을 내릴 준비가 안 됐소 하면 끝을 못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즉 5대 3으로 이미 다 결론이 났는데 소장이 차마 이걸 도장을 못 찍어서 질질 끈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고 누구라도 한 명이 나는 아직 결론 못 내렸습니다 하면 이 결론 내릴 수 없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가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후자일 가능성, 그러니까 아직 결론 못 내린 사람 혹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져서 아직 그 탄핵 심판 선고 내용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은 6월을 넘어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좀 정치권은 고민이 많은데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 어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헌재를 좀 압박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혼란이 계속 커지니까 탄핵 선고를 빨리 해달라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고요. 지금 민주당도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고민들이 있는 게 지금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들은 투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단식도 하고 도보행진도 하고 삼보일배 같은 그런 강력한 투쟁들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너무 탄핵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지쳐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뭐 실제로 단식 중이던 의원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여당도 꽤 혼란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회생 방안을 계속 그러니까 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2심도 무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의지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각시킨다는 쪽에 의견을 좀 많이 줘야 된다. 특히 지금 내부에서는 아스팔트 혹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도부가 지금 계속 어허. 선을 긋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같이 나가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이 수면 아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진짜로 4월로 넘어가네요. 왜냐하면 월요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 정도에는 공지가 또 나와야 되는 거니까. 혹은 내일, 뭐 내일은 노는 날이고 예.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월요일도 넘어가지 않겠냐. 게다가 수요일 날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는 결론 안 내릴 거다. 이래저래 해서 4월로 넘어가는 모양새. 월요일날 나오려면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나왔는데 목요일날 오후에 맞아요.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안 나온다. 그러니까 3월에는 안 나온다. 3월 31일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안 예.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4월 가능성을 제가 뭐 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3월 중에 나겠지. 나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현실이 됐고 이게 그러니까 뭐 박순봉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게 취재가 안 되니까 네. 온갖 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뭐 윤상현 의원은 4월 11일 얘기가 유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전에 이정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네. 그때 퇴임 사흘 전에 이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3월 13일 날 2017년 3월 13일 날 퇴임이었는데 3월 10일 날 이제 했거든요. 그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4월 18일 날 이제 문영배 이미선 이 두 분이 이제 나간다고 보면은 한 3월 15일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4월 15일에. 4월 15일 죄송합니다. 4월 15일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가정인데 뭐 최악의 시나리오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4월 18일에 두 사람이 나가면은요 헌재가 마비가 돼요. 그렇죠. 예, 6인 네. 체제가 돼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 두 명은 없고 그러면은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그냥 이게 또 게다가 대통령 몫이거든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은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총리 권한대행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임명 안 할게 그리고 마은혁도 임명 안 하면요 이거를 탄핵을 해도요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를 그러니까 네,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선고할 수 있는 헌재 구성이 또 안 되는 거죠. 예, 안 네. 되니까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 2년 대행 체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좀 정치권이 흉흉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어제 이제 눈에 띄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친한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친한계 중에 누구요? 박정훈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박정훈 의원이. 예, 이제 송파가바의 박정훈 의원인데 자신의 예.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1600만 분의 1로 타노스를 이길 확률을 계산했지만 지금은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지킬 확률은 그보다는 낮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탄핵은 안 된다.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무죄까지 받은 이재명 돌아오면고 대선 붙으면은 우리 필패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되고 그냥 이대로 시간 끌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 이게 그러니까 또 뭐 다른 중진 의원도 익명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그런 기류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그거하고는 뭐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 계속 이제 그 연계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류들이 그래서 어제도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그 국힘 보수 진영에서는 밸런스론 소위 말하는 이재명이 살아 돌아왔으니 윤석열도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솔솔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제 이제 여론조사 하나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그 이제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에서 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예.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셔야 되고요. 예,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은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신뢰한다가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40%였는데 지난주 한 주 사이에 네. 신뢰한다라는 게 7% 포인트가 감소를 했어요. 감소요. 예. 지난주에는 60%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입니까? 감소했다는 건? 근데 이게 지연되니까
다른 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거보다도 이게 언제 도대체 나오는 거야. 매일 사람들 만나면 언제 나오냐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가 51%인데 지난주보다 6%포인트 줄었어요 또. 그리고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가 39%로 5%포인트 늘었다. 뭐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여론이 약간 요동치고 있다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뉴스게임 2부에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2부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 관세 부과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자동차 관세가 현실이 됐습니다. 포고문에 서명을 했고요. 시점은 4월 3일부터고요. 네. 부품은 한 달 정도 늦은 5월 3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완제품이 4월 3일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는 자동차 겁니다. 완제품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그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네. 네. 기준은 생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네. 미국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공장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안 물리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생산하게 되면 물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GM 같은 데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표현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임기 동안 영구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서 철강, 알루미늄에도 관세 부과했잖아요. 네. 그 다음 대상이 자동차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은 이 목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건데, 그 관세 싫으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 그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가 포고문에 담겨 있는데 좀 뭐 논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외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국가안보 위협을 키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부품 같은 것들이 네. 국가안보 위협이 더욱 커졌다. 그러니까 다른 특정 국가들이 생산하다 보니까 뭐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근거를 세웠는데 뭐 사실은 그냥 자국 산업 키우기가 그렇죠.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갖다 같아요. 붙인 얘기죠. 중요한 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인데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대미 수출의 27%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어요. 이거는 한국이 전 세계에 파는 자동차 수출 규모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절반 정도를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 25% 부과가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엔 현대차 그룹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행보를 보면 지난 24일에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 가서 발표했었잖아요. 네. 4년간 투자 31조 원 정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게 정의선 회장이 4년간 미국에다가 투자 31조 하겠다는 얘기가 한국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물리지 마라 그 얘기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은 세금 안 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예. 근데 이거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짓게 되는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세금 안 낸다라는 얘기고, 언제 지을지 좀 시간 걸리니까. 시간 걸리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에 물어보니까 이 문제하고 지금 관세하고는, 그러니까 투자 발표한 거하고 관세는 지금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대비를 한다라는 차원인 거죠. 왜냐하면 향후에 계속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그걸 대비하는 차원인데, 네. 지금 당장 닥쳐올 이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 쪽에 어제 물어보니까 일단 아직 기회는 남았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4월 1일부로 일단 관세가 부과가 되지만 국가별로 따로 이제 통상 협상을 하는 그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협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개별 국가 간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미국에서 무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별로 FTA 맺은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간다. 이건 것 같긴 하던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된다 그 얘기군요. 하면서 이제 해볼 여지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또 한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특히 대통령이 유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들 하는 그런 업계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올게 왔습니다. 자동차까지 관세 25% 4월 3일부터 김준일 평론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지난 24일에 이제 백악관에서 정의선 현대기아차 회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1조 원 정도, 210억 달러 이 정도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그때 옆에서 트럼프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표정 진짜 좋았어요. 예, 표정 진짜 트럼프 왜 선수. 표정이 좋았냐면은, 자, 트럼프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관세 올려. 네. 그러면 어떻게 돼? 막 미국에서도 야 물가 오를 거야, 경기 침체될 거야, 무슨 소리? 우리나라가 관세 올리면은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들어올 거야, 미국에. 그게 트럼프 논리였죠. 그게 트럼프 논리였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발표하는 기업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대규모 이제 투자 금액까지 밝히면서 계획까지 이제 미국에서 70만 대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현대가 네. 그걸 120만 대까지 늘리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딱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거군요. 쓴 거죠. 네, 면이 쓴 거죠. 예. 거 봐라. 이게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는 제외다라고 했지만 말했듯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제외고 관세. 한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거는 제외가 아니라는 예, 건데 예. 이게 일단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지금 공장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기아차도 있지만 GM도 있잖아요. 예. GM이 부평에 있어요. 음흠. 인천에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GM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수출을 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관세가 없었으니까 예, 한미 예. FTA로 관세가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여기를 이제 아시아 어떤 전초 기지로 썼던 건데 관세를 25% 때려버리면요 그냥 철수해서 그냥 미국으로 가겠네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도 지금 물량을 줄이겠다라는 거를 지역 정치인들, 지자체장들이 붙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혜택 막 주면서. 근데 25%가 되는 순간 이제 GM이 고민하겠네. 떠나도 예. 예전에 군산 GM이 2018년에 떠났을 때 군산 경제의 4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대차도 지금 미국에 간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울산 지역에 있는 협력 업체들이 줄도산할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타격을 받는데 인천까지 떠나면은 그럼 이게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사실은 이거는 현대차가 물론 굉장히 잘한 건 맞아요. 거기서 본인 기업이 살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현대차 개인이 이렇게 한 번에 카드로 쓸 게 아니라 정부가 종합적으로 이 카드까지 들이밀면서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정치가 이러고 탄핵되고 컨트롤 타워 부재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카드를 써버렸다 그냥 사실상 현대차 카드를.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미 FTA 놓고 관세 놓고 협상을 하려면 사실 우리 기업들과 뭔가 공조해가면서 발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 지금 정부가 다음 달에 지금 산업부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도 지금 5월 3일부터 지금 관세 매긴다고 하거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완성차에 대해서 4월 3일부터 관세를 매기고 그런 부품도 지금 사실은 미국 거 써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 $6,000 이상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880만 원, 뭐 1,000만 원 가까이 막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한국 산업이 위기에 빠지게 됐다. 참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지금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세 번째로 가죠. 산불 7일째 최악의 기록. 어제 5mm 예보가 있었잖아요. 강수량 영남에. 제발 이 예보가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오후쯤에 천둥이 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정말 예보가 틀리고 큰 비가 오려나 보다 하고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영남 지방에서. 그런데 그 비가 천둥 소리는 났는데 큰 비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산불이 번져가고 있는 거라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그 최대의 기록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일단 또 늘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기준으로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어났어요. 예. 인명피해는 60명이 됐고요. 대피한 주민은 3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여전히 8,500명은 집에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 영향구역 정부가 집계한 구역을 보니까 38,600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서울시 면적의 63%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63%가 탔다고요. 네. 그리고 이 피해 면적 순위로는 역대 1위인데 2위가 2000년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인데 그때가 한 23,700헥타르 정도 됐었거든요. 예.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건데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시간당 8.2km 정도로 확산이 됐다 그래요. 이게 가장 빠른 수치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사람이 뛰는 것보다 빠르다라는 겁니다. 65세 노인이 달렸을 때 시속 7.17km 정도 되는데 그보다 빠르다 보니까 지금 노년층에서 피해가 좀 많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산림당국이 기자회견한 걸 보면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느냐 뭐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강풍이 불었고요. 기온도 높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도 굉장히 적게 왔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저 서울시 전체 면적의 63%가 탔다는 얘기 듣고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어떻게 산불이 우리가
역사상 이렇게 컸던 적이 있는가 찾아보니 정말 없었네요. 이런 적은. 예, 2000년에 이제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던 게 역대 면적으로는 예. 2만 헥타르가 넘어서 한 2만 5천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 지금 한 1.4배, 1.5배 가까이 더 탔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탔다.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동해안까지 거의 갔거든요. 예. 예, 이게 그래서 그 일대를 다 태우지 않으면 지금 비 소식도 없어요, 당분간. 예. 예, 그래서 진짜로 이게 그 일대까지 다 태우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솔솔 나오고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좀 뭐 이제 지금 당장 급한 얘기는 아닌데 소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 경북 지역에 특히 소나무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화력수보다 화재 지속 시간이 2.4배 길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탄다는 오래 타고 잘 탄다라는 건 송진도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산림청이 예. 조림, 조성, 숲 이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은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산림청 쪽이나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주민들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아, 소나무를 왜 원하냐면은 소나무를 심어야지 그 밑에 송이버섯을 해가지고 이게 생계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원하는 거를 의견을 70%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긴 시간을 보고 좀 조율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원전 지역이 지금 예정 지역이었거든요. 원전 확정 지역은 아니고 경북 영덕군 영덕릉 성리 네. 여기가 원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지으려고 했던 데인데 여기가 지금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전이 있었으면 앞으로 지을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이 화재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침에 그 오전 5시 기준으로 발표된 걸 보니까 그나마 수치상으로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산불 진화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 의성 지역 산불 진화율이 95%가 나왔고요. 청송 산불 진화율은 89%, 안동은 85%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조금 진화율이 높아졌다. 이런 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산불이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산불 다 잡고 나면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까지 산불이 커진 이유가 그 지역에 너무 소나무가 많았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지금 환경단체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진화 요원들. 그러니까 산불을 끄는 데는 소방관이 아니라 진화 요원들이 동원되게 돼 있는데 주 인력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헬기 사고 있었죠. 네. 이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는 좀 충분히 지금 마련돼 있는 것인가? 헬기를 조종하는 인력들은 뭐 지금 괜찮은 것인가 등등등 점검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